지정학적으로 약자인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강자인 미국과 싸우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일정한 성공을 거뒀지만 러시아군의 주력을 빼돌리게 만든다는 데에서는 지금 사실은 먹혀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20세기의 히틀러의 역할을 21세기 미국이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러시아 국민들의. 그래서 지금 거의 러시아는 거의 완전고양 상태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린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러시아 본토 기습 밀주지 우크라이나군이 서울시 면적의 1.6배가 넘는 1000km 제곱을 장악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 진짜인지랑, 그리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이게 파급력이 있는 건지, 여기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이제 그 과거를 연구할 때 가장 좋은 점이요. 결과를 알고 나서 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게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직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공격을 수행했는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을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제가 접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면적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 측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보다는 이제 훨씬 적은 면적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차지한 건 사실. 그렇죠. 사실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방어만 했지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오리라는 예측은 못했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뚫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과감하게 공세를 취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전쟁도 이게 사실은 사기를 먹고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력이 강해도 사기가 떨어지면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에 밀려와서 사기도 떨어지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예전만큼 전쟁에 관한 어떤 열기가 수그러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과연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어떤 회의론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국민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가 공세도 취할 수 있다, 전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불러 넣어주고, 그다음에 서방에게도 자꾸 우리에게 방어만 하라고 해왔는데 우리도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과시하면서 더 많은 원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도 지금까지 당신들이 특히 이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도시에 국한된 얘기겠지만 그런 도시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어떤 여론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키우게 되면 러시아에서도 어떤 전쟁 반대 여론이 일어나리라고 이런 다목적의 포석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황을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점을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을 발휘해서 쭉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동전을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주요 전선이 돈바스라든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수행되고 있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몰려있는 러시아군의 주력을 빼돌려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러시아 본토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수세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들려온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본토를 지키고자 돈바스에 있는 주요 병력을 빼돌려서 그쪽에 대처하기보다는 그쪽에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방에 있는
예비 그 병력을 활용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그 일정한 성공을 거뒀지만 목표했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던 러시아군의 주력을 빼돌리게 만든다는 데에서는 지금 사실은 그 먹혀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는 예. 누가 이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단 예.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있다는 네. 게 정의학에 따라서 다르게 네. 될 텐데, 그러니까 공세의 주도권은 확실히 러시아에게 러시아에 있었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그러니까. 빠르지 않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네.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지지불신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랑 예. 교수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일부러 좀 느리게 진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예, 하셨거든요. 예.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느리게 진격한다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의 문제일 텐데 러시아군이 더 앞서 하셨던 질문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전쟁이 지지부진하냐? 지금 거의 한 3년 되잖아요. 그렇죠. 예, 훨씬 그 체급이 작은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상대로 훨씬 덩치가 큰 러시아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쉽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길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군사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를 네. 군사적으로 강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네. 여기서 군사적인 측면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약자인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강자인 미국과 싸우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하지만 더 크게 해서 지정학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서 러시아와 싸우는 일종의 대리전 형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상당히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이라서 불리하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불리한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 역량, 그러니까 전체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볼 때, 물론 그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서는 강자이지만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역시 미국에게 현격히 밀리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지역 강자인 러시아의 힘을 빼려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지금 러시아와 대리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그 군사적인 측면이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그럼 말씀하신 미국은 지금 러우 전쟁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이겠죠. 예. 어떤 지원이랑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그 군사력을 그러니까 미국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무기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그 큰 문제가 국가 재정의 파탄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 활동이 거의 올스톱되고 어떤 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노인연금이라든지 군인들에게 그 수당을 못 주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국가가 마비될 수 있는데 공무원 조직을 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또 미국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겠죠. 또 하나 2014년 이후로 그러니까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불법 점거했었죠. 점령을 해서 지금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때부터 그 나토와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의 역량을 키워왔고요. 그래서 그 나토 군대로 우크라이나 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고가의 무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 고가의 무기가 상당히 작동할 때 그 많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기를 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곧바로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게임 체인저란 말이 많이 쓰였는데 그런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아주 고성능의 고가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주었을 때는 아마 분명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숙달된 고급 인력을 딸려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선에서 미국 병사라든지 아니면 나토군 병사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후방에서 각종 전자전이라든지 아니면 첩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고성능 무기를 다루는 인력을 지원하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유럽과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재정적이든 아니면 군사 이제 장비든 예. 왜 이렇게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직접 전면에 왜 안 나서는 거죠? 다 알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에 나서게 쉽게 말하면 미국 군대라든지 나토 군대가 네. 직접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과 싸우게 되면 네. 이게 사실 러시아에서는 자국에 대한 어떤 공격, 나토의 직접적인 공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이 역시 핵보유 국가이기 핵보유. 때문에 전술핵까지는,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 어쨌든 간에 그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지게 된다면 나토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아니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회원 국가들이 함께 그 국가와 함께 싸워줘야 되는 이 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개입하는 순간 이것은 유럽 전체 국가들과 러시아의 싸움으로 번져버리고 이건 곧바로 뭐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겠죠. 그럼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이게 뭐 직접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예.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전면으로 싸우기 수는 없는데 예. 그렇다고 얘네들이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니까 예. 굉장히 뭔가 짜증이 날 거.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하나, 뭐 영토 네. 조금 뺏겠다고. 사실 뭐 러시아는 세계 지표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인데. 면적이 제일 크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20%, 그러니까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영토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을 위시한 나토와의 어떤 대립에서 조금이라도 국가 안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게 나토와 러시아군의 어떤 대립 양상 아니면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하여튼 모든 뭐 국가 지도자가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 일지라도 전쟁을 오래 끌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크라이나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미국 내지 나토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주요국인 건데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미 끝났다 약간 이거 내가 끝냈을 것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코멘트 됐는데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이잖아요. 트럼프랑 해리스에 따라서 러우 전쟁도 결말이 좀 빨리 지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듯 합니다. 한 견해는 미국이 이제 공화당과 그 민주당의 양당 체제인데 국내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면서도 대외 정책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설령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새로운 그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 후보가 워낙 그 뭐랄까요 정석에서 벗어난 상당히 야생마 같은 어떤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그 어떤 공식 노선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외 정책에서 벗어나서 아주 그 급격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해외 전쟁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 아까운 미국의 국력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가능성도 있죠. 근데 끝낸다는 형태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그 밝히기도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두 나라가 나오게 만들 텐데 우크라이나는 아마 분명 젤렌스키 행정부는 러시아에게 뺏긴 영토를 그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회담에 나서지 않겠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지원을 받으려면 협상장에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고요. 협상장에 앉는 순간 아무래도 협상의 주도권은 젤렌스키보다는 푸틴 대통령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그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죠.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또 협상의 달인이셔서. 달인이고 여러 가지로 또 푸틴하고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인간적으로도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미국 외에도 유럽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유럽은 러우전이 어떤 지원이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모든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3년 동안 네. 여러 나라가 그 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확실한 것은 유럽의 국가 내에서 놓고 볼 때 영국은 철저하게 그 반러시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그 바뀐 게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면 영국이 그 철저하게 반러시아 입장을 취하는가는 일단 그 미국의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영국이고요. 또한 역사적으로 항상 그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빼놓고는 항상 러시아와 영국이 대립해오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영국의 그 지배층은 옛날부터 러시아를 상당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깔보고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22년 2월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처음에 상당히 강력한 기세로 몰아붙일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을 하면서 전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과 그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그 협약서에 도장 찍을 일만 남았을 때 그 전날 당시 그 영국의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가서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까 협상하지 말고 전쟁을 지속해라.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그 설득을 받아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이 그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3년 동안 지속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속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유럽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쟁 초기에는 협상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된 게 좀 중간적인 입장, 물론 그 젤렌스키 쪽이 좀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보다 훨씬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 입장에서 벗어나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럼 그럼 프랑스는 그렇게 처음에는 어쩜 러시아를 상대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지금은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 가지는 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유럽의 정세를 주도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판에 어떤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특히 그 사하라 사막 그 밑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그 정치학자들은 그 사헬 그 벨트라고 부르던데요. 이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의 힘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쪽 국가들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어떤 지도 방침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큰 형님이 바로 프랑스였는데 최근에 그 사헬 지역 국가들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밀려났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반프랑스 감정이 상당히 강해졌고 오히려 그 친러시아 감정이 생기면서 그 정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그 아프리카의 정세 변화에 가장 짜증을 내는 인물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그런 정세 변화 속에 어떤 배후에 러시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 상대로 이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또 주요 국가는 독일은요? 독일은 러시아한테 원래 그 기름인가 석유를 받았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값싸게 받아와서 그 생산 단가를 낮춰서 독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지금까지 써왔고 그게 주요해서 독일 경제가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이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상당히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되면서 독일이 큰 타격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도하기에는 너무 미국 눈치가 보여서 이도저도아닌 상태가 된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러시아를 돕는 국가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당연히 떠올렸을 때는 중국과 북한일 텐데 중국과 북한은 러우 전쟁이 어떤 지원이나 포지션 지금 취하고 있나요? 예, 아시겠지만 뭐 북한은 사실은 이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그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고립을 뚫고 나가는 가장 큰
어떤 카드가 바로 러시아 밀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어떤 우호 조약이 상당히 밀착되면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되었죠. 그런 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밀착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요. 또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다른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침략국인 러시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 방어권 아니면 어떤 러시아의 그 행동을 지지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일관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일 텐데요. 예. 중국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국제 협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러시아를 돕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생긴 어떤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좀 정교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은 하고 있지만 둘 사이 국제 무역이라든지 국제 시장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흐린반도를 점령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를 방해왔기 때문에 사실 국제 경제에서 일정 정도 뭐랄까요 떨어져 나간 상태였거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세계 경제의 어떤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드러나게 그리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피하는 방법이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관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행동의 중심을 중국이 아니라 유럽 쪽,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계속 분쟁 상태에 있는 게 중국에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아주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생기는 압박을 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국이고 그러면서도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 때문에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아주 미묘한 뒤에서는 뭔가 좀 도와주면서 공개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 돈주를 재기 위해 금융 제재를 해왔었는데 그 여파로 러시아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중국의 은행 대부분이 러시아의 거래를 끊으면서 비상이다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요거는 정말인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사정을 잘 몰라서 뭐 자신 있게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더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의무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입장에도 좀 미묘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럼 러시아가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실히 결국엔 유럽과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되는 게 있는 텐데 이건 앞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모전을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측 입장에서 전쟁을 단기적으로 끝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마 1년 반이 지난 다음부터는 러시아 전쟁 지도부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군과 싸울 때 우크라이나 군은 미국과 나토로부터 무한정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소모해봤자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인력을 소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력은 지원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군인이 없으면 전쟁에 수행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인구 구조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5천만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워낙 경제산이 그전부터 안 좋고 네. 국가 운영이 상당히 삐그덕거려가지고 이 저출생 국가였어요. 한국보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또한 지금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징병 연령대 가 20대, 30대일 텐데 20대, 30대의 비중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 충원 풀이 원래 제한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간 다음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는 4천만 명인지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3천만 명 정도이고,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의 비중은 반토막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소모전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크라이나 군이 죽거나 또 다치면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드러나가지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영어로는 프레스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징병관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을 무조건 잡아서 군대에도 데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거의 집에서 두문불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불법 이주하려고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우크라이나 군이 상당히 무지막지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식으로 징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선에서 군인이 모자라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러시아군이 지난 1년, 2년 동안에 수행해왔던 어떤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군인 수가 모자라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은 전쟁의 어떤 주도권과 승기는 러시아 측에 가고 있고, 조금 섣부른 추측일 수 있지만 올해 가을쯤에 우크라이나 군의 전선이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왜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군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억지로 버텨왔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병력이 모자라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할 때, 만약 그런 예상이 현실화된다면은 러시아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간을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협상에 임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의 붕괴를 더 재촉하면서 전선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사 병력들의 사망자 수라든가 민간인 피해 같은 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많겠네요.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설이 분분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소모가 상당히 심했다는 사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 러시아는 어땠는가 어느 정도에 했을 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 못지않게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러시아군이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전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양측에서 죽어나가는 병사의 비율을 볼 때 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의 교전 비율이 5대 1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5명이 죽거나 다칠 때 러시아는 1명이 죽거나 다친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전쟁이란 것이 워낙이 프라파간다가 난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섭불리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중에 10년, 15년 뒤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지금은 좀 이동적으로 봐야 되죠. 사실 각국에서도 자기들 사기를 위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발표 안 할 수 있으니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를 접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소스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측 발표이냐, 러시아 측 발표이냐, 아니면은 영국 측 발표이냐, 이렇게 좀 그걸 감안하면서 보셔야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한국에게 바라는 건 있나요? 우크라이나는 뭐 확실하게 네. 그 한국에게 사실은 뭐 지금 저기 아시겠지만 K방산이라고 하나요? 엄청나게 성능 뛰어난, 그다음에 가성비 뛰어난 네. 무기가 국제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무기를 직접적으로 받고 싶어 할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네. 하겠죠. 예. 지금은 했나요? 아니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국가 기밀에 네, 속하는 네. 문제라서 제가 섣불리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간접이? 이렇게 그 우회해서 그 지원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그 나토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러시아로 보냈을 때 미국과 나토도 그 빈 어떤 뭐랄까 그 창고를 채워야 될 텐데 그 창고를 한국에서 받은 무기로 채운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은 그 양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라고는 압박을 가해 왔거든요. 한국이에요? 예, 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까지는 아마 그 발걸음을 떼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또 그 어떤 식으로 전황이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러시아가 당연히 한국에 압박을 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당장 그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라 했었나요? 거친 언사가 어떤? 뭐 그 2, 3개월 전에 이 외무 장관하고 이 대사 사이에 상당히 거친 언사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그때 검색해 보시면 워딩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어떤 선을 서로 넘지 않는 어떤 자제심을 발휘해 왔었는데 그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정상화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죠. 뭔가 인도적인 입장과 나중에 실리적인 입장 어느 하나 안 고민할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한 몇 달 전에 아주 재밌는 그 발언을 했는데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드러나게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지 마라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의 그 발언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계산된 발언일 수 있는데요. 언짢은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그 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자기네들이 용인하는데 더 나아가면 사실은 조금 안 좋은 거 각오해라.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또 북한이랑 친한데 좀 안 좋을 수 있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감사하게 여긴다는 표현을 하면서 뭐랄까요, 한국을 어떻게든 간에 자기 편으로 장기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어떤 입장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과시하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역사학자들이 약간 흥미롭게 그 뭐랄까 인용할 만한 어떤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2024년 8월의 중순인데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어떻게 무너뜨리고 전쟁은 언제 끝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을부터는 좀 이제 급격하게 우크라이나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이제 그 가능성을 그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만약 실현된다고 하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그 쾌재를 부를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 사이에 반드시 해리스에게 모든 그 패를 건 상태고 반대로 푸틴 대통령은 무조건 트럼프 후보에게 그렇죠. 패를 거는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그 올 연말에 늦가을인가요? 그때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변수인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설령 거기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생각보다는 훨씬 더 소극적으로 이 전쟁에 그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협상의 장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끝나는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이미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잖아요. 예, 예. 거기를 먹는다. 먹은 상태에서 끝나는 거. 두 번째는 돌려준다. 돌려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진격해서 다 먹는다. 예, 예.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느 지금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역사학자로서 이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네. 그 상황을 분석하지 그렇죠,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다 영토를 다 점령할 가능성은 그렇게 예. 높진 않잖아요. 굳이 제가 이제 하나를 고른다면 네.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군이 네.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 왜 불가능해요? 예, 그 러시아 역량상 사실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잘 모르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얘기예요. 아, 많이 큰가요? 예, 그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국토가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아, 근데 인구가 그렇게 작아요? 예, 뭐 4천만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아니, 우리나라는 요만한데 5천만. 우리나라가 사실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그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훨씬 큰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이 사실은 러시아로서도 이제 벅찬 일이죠. 더더군다나 만약에 러시아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총동원해서 전쟁을 한다면 혹시라도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는 지금 그 30만 명, 50만 명 동원의 어떤 규모를 국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정된 군사력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현재 역량을 벗어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역사학자니까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최소한 이제 그 근현대에 국한하더라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20세기의 그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다. 그 다음에 1939년의 상황이고 1940년에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을 했었죠. 그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사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전체 국토를 점령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당장 비근한 예만 놓고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강한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사실 가자 지구가 정말로 좁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지금 가자 지구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한데도 그 좁은 국토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일 텐데 아무리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가진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불가능할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영토 점령은 아마 그 목표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가능성을 제쳐두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영토를 돌려준다. 그건 진짜 안 돌려줄 거야. 안 돌리겠죠. 사실은 그 19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나고 3월, 4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그런 옵션도 그게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중립국화한다는 약을 한 상태라며 하면은 그 군대를 철수해서 걷어들여서 물러나겠다. 이런 그 옵션도 제시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보리스 존슨의 어떤 꼬드김을 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판을 뒤집어 버렸고요. 그 다음부터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2023년도인가요? 그때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과 루한스크 지역에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예 그 투표까지 해서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그쪽 주민들에게 자국의 그 국적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사실은 푸틴 대통령도 그거를 물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헌법상, 법률상 지금 그 루안스크나 그 돈바스를 돌려준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헌법 위반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협상이 상당히 지난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전쟁 초에는 압도적으로 절대로 우리 영토를 한치라도 러시아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상당히 바뀌어서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영토를 뭐 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협상이 우크라이나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영토를 그러면 일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뭔가 러시아가 세계에서 뭔가 정세가 좀 바뀌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로서는 이게 항상 골칫덩어리를 안고 지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쟁은 끝나더라도 서로가 앙숙이지 뭐. 예, 앙숙이 되고 그다음에 돈바스와 루안스크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있지만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서는 내가 왜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러시아 영토에 살면서 2등 국민 취급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계속 저항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혹시 영국의 경우에 아일랜드의 북쪽에 한 30% 정도가 아일랜드의 영토이지만 실제 영국 영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북아일랜드일 텐데요. 북아일랜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100년 가까이 테러와 어떤 계엄령과 어떤 시위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됐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근데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자꾸 전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있나요? 한국은 사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늘 침공만 받았지. 러시아가 가진 이미지가 호전적인 국가, 침략적인 국가로 각인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요것을 국가 대 국가, 국민국가 체제에서 놓고 보자면 러시아가 20세기 들어서 주변 국가를 침공한 예가 사실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게 헝가리, 체코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20세기에 침공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의 배후에도 소련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은 이제 국민국가 체제로 놓고 그렇고요. 전통적인 의미의 제국 체제로 놓고 보자면 제국이란 것이 자기 영토가 있고 하지만 세력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세력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자면 러시아는 내지는 소련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난 곳에 있는 나라를 침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거 빼놓고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유럽 국가, 그러니까 소련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그런 국가들을 소련군이 무력으로 억눌러서 제압을 하고 인명피해를 끼쳐가면서 침공했다는 것을 이제 본다면 침공일 수 있겠지만, 당시 그때 냉전 시대에는 이 동유럽 국가들을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성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를 제국으로 볼 때 그 세력권 안에 속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세력권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침공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국제법상 독립국가를 침공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어떤 정치 학계에서 볼 때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제국으로 본다든지 과거에 영국을 제국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제국 체제로 보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공한 경우를 따져보면 조지아하고 한번 전쟁을 했었는데요. 이 조지아도 조금 따지고 보면은 이 침공이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조지아 안에서 2010년대 아마 초반이었을 텐데 조지아 안에서 이제 무력 분쟁이 있었거든요. 거기 조지아 중앙정부와 조지아 안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엔의 평화유지군 비슷한 개념으로 러시아군이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해가지고 양측의 어떤 무력 충돌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지아 대통령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조지아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군이었겠죠. 반군을 공격하면서 평화유지군으로 와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공격을 당했으니 침공을 받은 것이고
그에 대한 그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5일 만에 조지아 군대를 완전히 그 제압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조지아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과연 그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략했느냐고 보게 된다면은 러시아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조지아도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21세기 들어서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공한 예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2014년과 2022년 우크라이나에 국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만큼 20세기와 21세기에 소련 및 러시아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전쟁을 일으켰고 침공을 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많은 분들이 많이 들었지만도 여전히 궁금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진짜 이유가 뭔지랑 푸틴 대통령이 말한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워낙 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더 차지한다고 해서 러시아 영토가 뭐 엄청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땅이 큰데 굳이 그거 조금 늘리는 게 러시아에게 얼마나 큰 그게 있는지랑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달성했나요? 이게 그 전쟁을 시작한 이유를? 푸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뭐 열 손가락이 넘을 만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진짜 무수한 어떤 요인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 위기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침공했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 사실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다음에 또 그 거의 종신 대통령으로 헌법을 뭐 개정하려고 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에 반발이 있었을 텐데 그런 반발을 또 우회하는 방법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하위적인, 그러니까 부수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아마 요인은 아닐 것이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뭐랄까요, 그 일반 시민들이 널리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푸틴 대통령이 워낙 성격이 못돼서 전쟁을 좋아해서 침략적인 사람이어서 강경하고 막 곰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뭐 그런 아니면은 곰 타고 다니는 지금은 사실 그런 보도가 없지만 한 2년 전에 어떤 보도가 많이 있었냐면요. 푸틴 대통령이 중병에 걸려서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서 잘못된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온정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전쟁을 시행했다. 영상에서 봤을 때 뭔가 아파 보이는 뭐 그런, 같아 보이진 않던데. 그런 식의 그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뭐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보도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러시아의 그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를 러시아가 그러니까 때리고 침공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러시아가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유럽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강대국을 먼저 공격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서쪽에 있는 강국이 열강이 러시아를 침공한 경우는 많이 있죠. 단장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19세기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거의 모스크바를 점령한 다음에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된 적이 있었고요. 20세기 들어와서는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해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소련은 사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혹시 그 김 작가님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혹시 그 소련 측의 인명피해 규모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청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예. 군인이 1,000만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 2,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 측에서요. 그래서 나치로 인해서.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같은 시기에 그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한 국가 거의. 한 국가가 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서도 500만 명이 더 죽어야지 그 비슷해지는 상황이. 그때는 소련이 약했던 거예요? 강했지만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4년 동안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지구력을 발휘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지만 그 승리를 얻는 4년 동안의 과정에서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보통 나라라고 하면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식의 인명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침공을 받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나라라고 하면은 국가안보에 대한 엄청난 강박관념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그 지도자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예,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이 러시아가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서방을 침공하면 침공했지 서방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러시아를 침공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러시아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당해왔고 서쪽에 있는 열강으로부터 그래서 당할 때마다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서방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소련 시대, 냉전 시대에는 그 동유럽의 위성 국가들이었고 지금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 연방으로 바뀌었을 텐데 러시아 연방이 그러니까 2000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그 옛날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기도 했고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게 그 나라를 이제 뭐랄까요 그 예를 들면 헝가리, 뭐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 텐데 이런 나라들을 그 자기 영향권 안에 묶어둘 어떤 힘도 없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두 나라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남은 마지막 완충지대였고 이것을 뺏기는 순간 우리 러시아의 국가안보는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일종의 형제 관계예요. 거의 그 민족 구성상 그 형아우 관계이기 때문에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서로 밀착 관계이기 때문에 이 벨라루스가 나토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과 서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동쪽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했고 서쪽에서는 친서방 성향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991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된 다음에 꾸준히 동과 서의 대립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우크라이나 현대사를 그 조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친러시아 성향과 친서방 성향이 팽팽하게 이제 균형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비등비등하든지 아니면 한 번은 그 친서방 성향이 그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는 또 친러시아 성향이 집권을 하고서 번갈아 가면서 이 균형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2014년 이후에 이 정변이 일어나면서 확실하게 그 친서방 성향의 정치 세력이 그 뒤로 쭉 집권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 이후로 더더군다나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뺏긴 이후로 더더욱더 국민 감정이 그 고조가 되면서 반드시 우리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내지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굳히고 계속 그런 노선을 취해왔었는데 그때마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중립을 지켜달라. 만약에 그것을 깨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요구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는 서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에게도 계속 경고를 날려왔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사단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22년,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워낙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될 때 내건 공약이 양측을 함께 아울러서 분쟁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에 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집권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확실하게 서방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자기의 공약을 어떻게 말하면 어겼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제일 열받은 인물이 바로 푸틴이었던 것이고 2010년 이후로 계속 경고를 해왔었는데 이런 경고를 실행에 옮긴 시점이 2022년 2월 달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전쟁을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정말인가요?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겠죠.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네. 할 텐데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에도 분명히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네. 서방 언론들이 러시아 안에 있는 반전의 어떤 목소리나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을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서 보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게 크진 않다는 거군요. 예, 있긴 한데 네. 소수였던 것이고요. 근데 왜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소수였는가? 이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국민들이 서방에게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공포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상황에서 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러시아에 침공해 오진 않겠지만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유럽에 있는 국가를 꼬드겨서 그 나라를 앞세워서 내지는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미국이 호전적인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근현대사에서 네. 볼 수 있듯이 항상 서방에 강력한 국가가 있을 때 러시아로 침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9세기의 나폴레옹, 20세기의 히틀러의 역할을 오늘날 21세기 미국이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의 러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예, 예. 있겠네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것을 공유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붙잡아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부담은 되지만 네. 우리의 안보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전쟁의 경과가 러시아에게 상당히 불리했다고 하면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반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은 지금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작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전쟁의 특수에 힘입어서 네.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안 궁금했습니다. 예. 왜 전쟁할수록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아니 당연히 전쟁 물자, 사람, 예. 그다음에 전쟁에 시간을 쏟으니까 딴 거 못한 것도 있고 예, 예. 당연히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게 되니까요. 네. 지금 러시아 국가 예산의 30%가 지금 전쟁 비용으로 비용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포탄 공장이라든지 네. 전차 공장 이런 데가 지금 계속해서 24시간 풀가동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러시아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네. 군인이면 또 수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군대 병력을 모집하는 과정이 기존에 있는 현역 군인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자를 받아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원을 받으면은 또 상당히 큰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러시아는 소비재 산업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서방에 있는 소비재를 사와서 네. 수요를 충당해 왔는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아시겠지만 서방에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든지 네. 아니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했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다 국산품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내수가 발달하는 예.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코카콜라를 네. 수입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산 탄산음료를 만들어서 소비하게 되면서 내수 시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연결된 얘기지만 징병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이 변경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변경 지역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젊은이들이 아주 돈 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위험하지만 군대 자원 입대해서 전선에서 근무하게 되면 정상적인 연봉의 5배, 6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쪽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풀렸다.
네. 돈이 풀려서 소비 역량이 네. 커졌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또 경제학의 기본 상식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인데 돈이 풀리면 인플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계속 구가할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압박이 되고 네. 기초 체력이 허약해지면서 상당히 큰 어떤 그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호황이 얼마만큼 지속된 것인가를 만약에 이제 2년으로 잡는다면 2년 동안에 바짝 그 공세를 취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에 나설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이런 호황이 오래 가지 못한다. 네. 6개월이나 뭐 1년밖에 못 간다 하면은 지금 슬슬 이제 협상의 그 분위기를 따로 조성을 하면서 물밑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푸틴 대통령도 나름대로 그 국가 통치를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또 사실은 경제 브레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작가님 그 옐비나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옐비나 나비울리나가 푸틴 대통령의 그 경제 네. 브레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를 지내고 있는 여성 경제 전문가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2014년 이후로 러시아가 계속 국제 제재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풀렸는데 이것을 아주 그 뭐랄까요, 신기에 가까운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억누르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총 지금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옐비나 나비울리나. 그래서 옐비나 나비울리나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돈은 풀리는데 네. 인플레이션을 어느 그 선까지 통제하고 있는 성공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이룬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옐비나 나비울리나도 워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호황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면밀하게 계산을 하겠죠. 이 호황이 2년 넘게 지속될 것인가 네. 아니면 6개월이나 1년밖에 지속되지 못할 것인가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아마 직보할 것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경제의 그 현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는 푸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러시아는 전쟁할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은 가난해지고 있지 않나요? 예.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요. 네. 러시아로부터 얻는 값싼 에너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독일만 놓고 보자면요. 네. 독일이 그 러시아에게서 네. 값싼 액화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독일의 어떤 경제를 키워왔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서 러시아로부터 그 물론 지금도 얻는 측면이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그 적은 양만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빈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미국에게서 사오는 것인데 네. 미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이윤을 올리고 있는데 네. 독일 경제는 이제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이것은 장기적인 요인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 유럽 경제가 그 전부터 아주 허약한 체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강국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그 경제가 허약한 것은 사실이었고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후로 완전히 그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영국 유학생이거든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영국에 있었는데 네. 그때 영국과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영국인지 그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 영국이 아주 어려운 상태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한데 근본적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브릭스 국가라고 하나요? 이런 국가들이 워낙 그 강력하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 네. 지분이 줄어들면서 예전과 같은 어떤 그 체력을 네. 가지지 못했다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요인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G7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 왔고 네. 실제 그래 왔었는데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G7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형해화되는 것이 아닌가. G7이 정확히 어디죠? 한번 이건 사실 철저히 미국 중심의 사고 방식입니다. 네네.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캐나다인지 오스트리아인지 헷갈리는데요. 네. 어쨌든 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뭐 지금도 물론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인데 그에 비해서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훨씬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에게 추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 때문에 네. 전쟁이 아니더라도 유럽이 예전 같은 경제 강국이 아니다. 네. 옛날에 어떤 위강상 G7이 힘을 발휘한 듯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작가님한테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장이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미국 다음에 유럽 아닌가요? 유럽이겠죠. 네, 축구. 축구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프리미어리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은바페 선수가 어디서 어디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얼마다, 연봉이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치가 되면서 유럽이 엄청나게 스포츠 시장이구나 하는데 사실은 유럽 스포츠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죠? 인도 파키스탄이에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가 사실은 크리켓일 텐데요. 야구 비슷한 시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을 능가해서 거의 뭐 15억 넘었죠? 파키스탄도 제가 알기로 3억인가 되는 인구가 돼가지고요.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이 그 인도 파키스탄이고, 거기다가 크리켓의 열기가 너무 거세가지고, 인도가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그 자국 크리켓 리그가 있는데, 이 크리켓 리그에 도는 돈이 유럽 스포츠 시장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우리 시선이 유럽에 쏠려 있고 유럽이 워낙 항상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인도라든지 다른 지역에게 많이 잠식당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G7이라고 하는 체제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브릭스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지금까지 관심을 충분히 쏟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한번 정리해보면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러우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예, 그 체급차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를 단숨에 제압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실패죠. 예, 실패인 것이고 또한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쟁을 질질 끌면서도 끝끝내는 전쟁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주도권을 잡은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성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성공과 실패가 이게 혼합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나라 내지는 러시아의 군대를 생각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가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 좀 허술한 거 아니냐.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해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빨리 못 끝내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항상 우리가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사업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떤 뭐 조직에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일차적인 중요성을 띌 텐데 결과가 좋아야 과정을 해석하죠. 예, 분명히 뭐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전쟁의 주도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텐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만큼 전쟁을 끌고 온 것도 크게 보면은 러시아의 실력이다. 푸틴 대통령이 거둔 성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계속 궁금한 건데 전쟁이 어쨌든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비교하면 러시아가 무기수도 훨씬 많고 인구도 그다음에 군사수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어쨌든 군사 강국이잖아요. 예. 군사 전략도 더 뛰어날 것이고. 예. 근데 유럽과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3년 가까이를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직접 가서 싸워주는 것도 아닌데. 일단 우크라이나군의 강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살펴보자면요. 일단 가장 큰 강점은 아마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인데 침공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애국심 이런 것을 동원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공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중에 비판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존재감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2월에 침공을 당해서 순식간에 전선이 뚫리고 이 키이우라고 하는 수도가 공격당했을 때 미국에서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제 후방으로 후퇴해서 전선을 추스려라 했을 때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계속 SNS로 자기의 그러니까 위치를 공개하면서 아직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면서 사기를 북돋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망치지 않은 거죠. 예, 그때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키이우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까지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간에 그 독립국가로서 침공을 당했다는 측면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는 애국심이 불타올랐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 2014년 이후로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은 소비에트형 군대가 아니라 나토 군대로 이 체질 전환을 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토의 군사 기술자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파견돼서 교리를 바꾸고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고. 예, 무기 체계를 바꾸고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가장 고전했던 부분이 이 선전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밀렸거든요. SNS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전황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시선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비판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선전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었는데 그런 그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선전전을 했던 것도 사실은 2014년 이후로 미국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그냥 그 놀고 먹지 아니라 2014년 이후로 2022년까지 체질 전환을 해오면서 군사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매 앞엔 장사 없다고 아무래도 그 경량급의 권투 선수가 중량급의 권투 선수와 이게 라운드가 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런 면에서 애국심 그리고 애국심을 극대화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기의 어떤 모습 그리고 전쟁 이전 여러 해 동안에 이루어졌던 러시아군의 체질 개선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전쟁 1년 내지는 1년 반까지는 잘 버텨왔고 한때는 이제 공세까지 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러시아의 핵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핵 무기는 제가 알기로 수천 발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있는 거죠? 아니 뭐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핵 보유 국가고요. 당연히 미국 다음가는 미국 다음으로 뭐 4, 5천 발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핵무기를 쓴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핵무기가 미국과 옛날 소련에게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그 실제로 거의 그 핵무기가 개발된 지가 80년이 됐었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번밖에 없었고요. 했을 때 이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지만 러시아가 만약에 전략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술 핵무기 정도는 쓸 수 있을지 모르는데 두 개에 무슨 차이가 있죠? 전략 핵무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그 전쟁 수행 역량을 한 번에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폭탄을 말하겠죠. 쉽게 말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런 거 떨어뜨렸던 그런 거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위력을 가진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한 국가의 영토라든지 아니면 중심 도시 자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력의 그 핵무기일 것이고요. 전술 핵무기는 보통은 이제 포로 쏘거나 아니면 그 중장거리,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폭격기로 떨어질 텐데요. 전선의 그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전선에 국한돼서 사용하는 이제 무기일 것입니다. 전술핵 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러시아 군이 현격하게 밀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본토를 공격당할 상황이 되면은 푸틴 대통령도
카드를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겠죠. 그거 쓸지 안 쓸지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한다면 내가 전략 핵무기는 몰라도 전술 핵무기는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위협을 실제로 푸틴이 핵을 쏠 수 있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제안을 걸어서 했던 것이고요.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쏜 거는 그 쏜 이후에 국제 전 그렇죠, 맞습니다. 세계에서의 예, 그 압박과 예, 그걸 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 러시아가 사실은 그 국제 제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각 지역은 중립을 취하거나 아니면 입으로는 러시아를 비판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러시아와 관계를 끊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핵을 쓰면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그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참을 했고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만 제외가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이런 나라들이 비판에는 동참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데는 등을 돌려왔죠. 그리고 오히려 그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경제도 이득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버텨왔었던 것인데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제한된 그 위력을 가진 전술 핵무기라도 사용하는 순간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핵무기를 쓴 나라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 세계의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면에서 전술 핵무기를 써서 얻는 군사적인 이득보다는 국제적인 불가촉 천민이 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도와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러시아 경제도 버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잃는 게 더 클 수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을 가져왔던 국가들이 80년 동안에 핵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런 어떤 국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상당히 핵이 빈번히 사용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보이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위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현실화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다고 보입니다. 그럼 러시아 전력 중에서 지금 못 쓰는 핵무기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뭔 거죠? 포병 전력이겠죠. 저는 또 한 번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전쟁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주제가 제1차 세계든 제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전, 2년 전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폭격기, 전투기, 아니면 어떤 로켓 체계, 아니면 어떤 전차, 장갑차가 최신형 게임체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면 금방 전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드론 같은 그전까지 쓰이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가 사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드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 결국은 포격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포격전이 이루어지니까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호는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옛날 전쟁 방식이 됐다고 하면서 21세기 전쟁에서는 참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양 군사들이 참호를 파고 있고요. 땅 파는 거잖아요. 네, 땅 파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포병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무기보다는 대포라고 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본질적인 무기 체계가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바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보여주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포병이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어떤 국가들은 기병대, 어떤 국가들은 뭐 항공정력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중점이 각기 달랐었는데 러시아는 초지일관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포병 전력을 가장 최고로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전에서 소모전에서 이 포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 포병이 강했던 러시아군이 결국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인물이 결국은 이제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일 텐데요. 스탈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포는 전쟁의 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의 시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대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러시아군은 포병을 중시해왔고 이것은 소련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소련 이후에 러시아 연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면에서 포병 전력의 우세를 점한 러시아가 결국은 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포에는 미사일도 포함된 건가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뭐, 155mm, 뭐, 이렇게 그런 포,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무기 재원을 잘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그 대포가 계속해서도 그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로 쓰이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결국은 그 수세에 몰린 가장 큰 이유도 병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 포병 전력에서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럼 러우 전쟁에 제가 뭐 기사를 보면 약간 재래식 무기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 드는데 뭐 무인 항공기 같은 최신 군사의 기술도 잘 활용되고 있나요? 예, 그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결국은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전에 비해서 뭐랄까요 정말 그 새로운 어떤 것이 바로 이제 드론이었죠. 드론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고 널리 쓰이는 그 전쟁은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전 세계 군대가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많은 어떤 그 교훈을 그 얻고 분석하고 있을 것인데 가장 주된 초점이 바로 드론에 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도 이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을 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전은 또 사이버전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이런 사이버전은요, 양측이 어떤가요?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 사이버전이었죠. 뭐 방위 전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적군의 전쟁 역량을 그 무력화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그 정예 사이버전 전력을 투입해서 아니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통신망, 그 다음에 그 사이버 연결망을 다 무력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의 사이버 전력이 강한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도 아니 만만치 않다. 더더군다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으면 결국 지상 병력이 집중 투입돼서 전가를 올리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이버 그 전력과 긴밀한 연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유지될 수 없다. 이 측면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이제 쿠르스크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측의 보도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금 차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역사학자로서 전황 변화를 보면서 딱 생각났던 과거의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발지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발지 대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이 되면 나치 독일이 동쪽에서는 소련군에게 얻어맞고요. 서쪽에서는 영미군이 또 진격해오면서 이 동서양면으로 나치 독일이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히틀러가 모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군의 주력이 동쪽에 배치돼서 소련군의 공격을 막고 있었거든요. 소련군이 워낙에 그 강력한 공세를 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히틀러가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련군을 막고 있는 정예 부대를 빼가지고 그 한정된 자원을 서쪽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로 독일에게 다가오는 영국과 미국군이 1944년 1945년 겨울에 쉽게 말해 겨울이기 때문에 좀 진격 속도가 늦춰지기도 했고요. 독일을 얕봤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우리에게 강력한 공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약간 좀 경계심이 느슨해졌는데, 히틀러가 독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긁어 모아서 서쪽에 있는 영국군과 미군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벌지 대전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데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영국과 미군이 고전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치 독일의 그 공격 역량이 결국 한계를 드러내서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그 서쪽에 있는 영국과 미국군을 막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놓고 보자면 히틀러의 목적은 어차피 이대로 가게 되면 전쟁에 지기 때문에 한 번 그 전황을 확 바꿀 뭔가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수. 예. 근데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동쪽에 있는 소련군에게 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서쪽의 영국군과 미국군을 상대로 가해서 영국군, 미국군을 제압한 다음에 전황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보관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나치 독일의 1944년도에 전투 역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정예 병력을 한순간에 다 소진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전선이 완전히 그 할 일 없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번 진격도 그렇게 됐어요. 예, 그 우크라이나 군의 그 쿠르스크 공격도 돈바스에서 러시아 정예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을 막을 우크라이나군 정예를 다 빼돌려가지고 지금 쿠르스크로 쳐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목표한 대로 러시아 본토를 상당 부분 점령하면서 여기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전황을 바꿀 수 있고 세계의 여론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기는 또 쉽지 예, 않아요. 만약에 그게 실패하게 된다면 그나마 있었던 정예 병력이 완전히 소진하면서 전선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 대전투의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또 생각을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워낙 글로벌 세상,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예. 이 뉴스가 전 세계에 다 퍼지니까 아, 예. 그때랑은 또 다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뭔가 그게 퍼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 제렌스키 대통령이 정말로 모험을 지금 걸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모험이 통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제렌스키 행정부의 수명이 훨씬 더 연장될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게 된다면은 그렇네요. 정말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너무 기다려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병력이 병력은 지금 어떻게 모집하고 있고 젊은 분들의 참여율은 좀 높은 편인가요? 이게 뭐 막상 이제 저도 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 당연히 나서야 되겠지만 또 내 생명이니까 예, 예. 무서워서 뭔가 여러 마음이 들 것 같아 사실. 예. 일단 그 러시아를 설명하자면요. 러시아는 그 부분 동원령을 내려왔죠. 그래서 저기 그 처음에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의 그 전력으로 전쟁을 수행해왔고, 한 1년 전인가요? 그때 한 30만 명 추가 동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로 동원된 그 30만 명의 전력을 전선에 투입하기보다는 그 전선 배후에는 예비 부대로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이번 가을에 공세를 취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올 가을에는 아마 그 예전에 추가 모집한 그 새로 동원한 그 예비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 병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초점을 돌리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 구조상 병력 충원 풀이 제한되는 건 사실이고, 또한 전쟁 초기에는 애국심에 차서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서 또 전쟁의 염증을 느끼면서 징병을 피해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인력이 상당히 소모되면서 계속 그 예비 병력을 충원하고 전선에 그 새로운 신병을 투입해야 되는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서 징병관들이 폭력이나 강제를 사용해서 일반 젊은이들을 그 모집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군의 그 어떤 병력 구조가 지금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한 징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러시아의 정치 수뇌부라든가 엘리트층들은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현재는?
이게 또 그 지도부 내에서도 상당히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요. 지도부 내에서 상당히 강경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그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격 속도를 아주 빼기보다는 차근차근 진격하는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취해왔는데 승기를 잡았으니 밀어붙이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전술 핵무기까지 사용해서 확실하게 전쟁을 끝맺음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강경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역할 분담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잠시 총리를 지낼 때 그 대통령을 지냈던 메드베제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메드베제프 같은 인물이 강경 세력입니다. 근데 그런 세력을 억제하는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전쟁을 빨리 끝맺음하자고 하는 강경 세력이 러시아 지도부 내에 있는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포석을 그 구상하면서 그런 강경 세력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전쟁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이 뭐 최고로 강경하고 가장 극단적인 어떤 그 사람 보이긴 있는데 러시아 정치 지도부만 놓고 보면 그 거기서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강경 세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진심으로 지지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지한다면 지지한 이유는 뭔가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그 지지율이 거의 뭐 85%인가 그러니까요. 됐었죠. 그리고 전쟁 지지 그 여론조사도 80%를 오가는데 이거 분명히 여론조작과 어떤 언론 통제가 작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걷어냈을 때 얼마가 됐을 것인가. 그러면 정말 저의 그 그냥 하는 말로 뇌피셜일 텐데요. 저런 게 절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절반은 아마 살짝 윗도는 수준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푸틴 대통령이 독재 성향을 보이고 상당히 뭐랄까요 억압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막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지지 여론, 그다음에 푸틴 개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절반을 그 상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 전쟁을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열강을 상대로 러시아가 방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미국의 일극 체제에 도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자위전쟁, 방어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지지 여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러시아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분명 그 러시아에서도 반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소수인 것이고 대부분의 평균적인 러시아인들은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안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는 어떤 초조함, 그다음에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지지 여론이 유지된다고 보입니다. 참 전쟁이든 어떤 사안이든 어떤 입장에 처하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침공을 한 다음에 그 전쟁의 그 지지 여론이 러시아에서 67%, 7, 80%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판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기의식, 서방에 대한 피해의식을 감안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은 못 하더라도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심성을 뭐 타고난 호전성이라든지 침략성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그 현상을 잘못 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러우 전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있는 주제일 텐데 러우 전쟁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꼭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게 항상 이게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기 마련인데요. 이상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간에 21세기에 한 국가가 이웃에 있는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한 것은 잘못이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이것을 또 선과 악의 대결로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냉철한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입장이 더 유리한 것인가를 살펴볼 때 러시아를 완전히 악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상종 못할 어떤 국가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입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그런 입장을 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있고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또 한 번 이 국제사회는 냉혹한 이상보다는 현실이 지배하는 실리죠. 예, 그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언론 보도의 편향성을 좀 걸러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러우 전쟁에 또 새로운 뉴스가 이제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유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